예, 안녕하십니까. 예, 동영상으로 찾아뵙는 과학뉴스.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너무 영광스럽게도 마지막 회에 관장님께서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마지막 회인가요? 네, 네, 올해 마지막 회입니다. 뭐 관장님의 그 지시로 시작된 그런 과학뉴스지만 벌써 30편을 넘게 했더라고요. 30편을 넘게 해서 제가 실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 되게 막 공돌이, 기계공학 전공자가 진행해도 될까 생각했는데 자평하자면은 되게 박식해졌어요, 제가.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다양한 분야로 뉴스들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탑5 5개의 그 인기 가장 이슈됐던 그런 뉴스를 맘대로 과천과학관 맘대로 관장님 맘대로 또 이렇게 정해가지고 예, 오늘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찝어보자면 관장님 어떻게 올 한해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뉴스는 뭐였을까요? 그 사이언스가 2020년에 가장 중요한 과학 성과 10개를 소개했는데 그중에 1위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더라고요. 네. 뭐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저희가 진짜 2월에 이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5월 정도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그냥 한 해를 다 잡아먹었고 심지어 21년도도 그냥 뭐 그다지 자유롭지 못할 거다라는 뭐 암울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나름 그 과학기술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 그 속도를 되게 앞당겼던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모더나 그 파이자사의 mRNA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탑5 중에 하나로 저도 꼽고 싶었고요. 사이언스지와 어깨를 함께하는 그런 과학 뉴스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고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간 사람들 보고 올해 가장 중요한 과학 뉴스가 뭐였어요? 그러면 코로나19와 함께 아마 백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은 언젠가는 개발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속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백신을 개발하려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10년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개발한 게 유행성 이하선염. 유행성 이하선염 백신이 4년 만에 만들어졌고요. 보통은 10년 만에 만들어져요. 근데 코로나19가 돌아가니까 전 세계 과학자들이 2년 안에 백신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2년 안에 만들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장 만들어내지. 근데 2년에 만들어내겠다 할 때 정작 과학자들은 저 사람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2년 만에 만들어? 일반 시민들은 2년 너무나 오래 걸린 게 아니야 했지만 그런데 2년 만에 해냈죠. 근데 여기는 이런 과학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경쟁이었어요.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싹 감춰놓고. 근데 코로나19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약간 공개, 개방과 경쟁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다 서로 보여주면서 그 바이러스 연기서열을 다 공개했고. 그렇죠. 이제 각자 따로 이제는 연구를 해나갔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또 놀라웠던 게 mRNA 백신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mRNA 백신 개발이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큰 이슈였던 것 같고, 비록 이제 그게 양산을 하는 단계에서 기존의 그 사독화된 뭐 바이러스를 쓰는 그런 백신 개발, 전통적인 백신 개발과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게 좀 인식이 되고 있고, 또 그거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많이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운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계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되게 백신을 개발하는 거에 있어서 한 단계를 좀 뛰어넘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들리긴 했었습니다. 새로운 백신인데 저는 이제 되게 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코로나를 끊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래적인 한계가 있어요. 영하 70도, 영하 20도로 보관해야 되고, 그러니까 콜드 체인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21년에 총 공급 가능량이 9억 명분입니다. 아이고, 세계 인구가 몇십억인데. 그러니까 9억 명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미국과 카나다, 유럽, 일본 해버리면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이제 한 번에 쫙 공급이 돼서 다 같이 백신을 맞아서 이렇게 팬데믹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을 세워야 되는데 찔끔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27일부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연휴 마지막 날이죠. 그때부터 독일이 접종을 시작했어요. 독일은 그야말로 제가 살아봤는데 아주 체계적인 나라예요. 잘 짜서 쫙 하는데 정작 거기도 자기네가 전 국내 80%를 맞을 때까지가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걸리는 거예요. 내년 12월 말.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의 그 효능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모더나는 일단 3개월까지는 간다라는 게 밝혀졌고 화이자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마 그 우리의 독감 백신이 한 6개월쯤 간다고 치면 이것도 마찬가지 6개월쯤 간다 치잖아요. 앞에 사람 다 맞고 뒤에 사람 맞을 때는 앞 사람의 백신 효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3분의 2 정도가 같이 백신을 맞고 있어야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만 명, 영국은 하루에 50만 명씩 맞아야 되는데 미국은 10만 원 시작했다가 한 20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영국은 전혀 5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저것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부작용도 따져보고 이게 전략적으로 옳은 거가 따질 때가 아니라 너무나 급하잖아요. 하루에 수십만 명 발생하고 뭐 수천 명 죽어버리니까 뭐든지 해야 되는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말까지 가요. 추석 이후 말까지 갑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맞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독일도 440군데예요. 전국에 440군데에서 맞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천 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보관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 모아서 하루에 한 곳에서만 수만 명씩 놔줄 수 있는 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잘만 되면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RNA 백신 개발이 기술적으로 되게 향상된 어떤 뭐 백신 개발의 새로운 지향점을 보여준 거긴 하지만 여전히 내년에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집단 방역을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은 좀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1년 가자. 네. 그러니까 2020년은 모르고 당했고 2021년은 알면서 당하는 거예요. 알면서 당하는 건 좀 괜찮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2월 달만 해도 첫 번째 결제가 무기한 휴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4, 5월쯤 되면 어린이날쯤 되면 해결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연말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상상 못했는데 지금은 내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추석 연휴 때까지는 당연히 지금 같은 상태일 거고 어쩌면 연말까지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걸 대비하면서 사는 건 또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좀 계획적으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뉴스로 꼽았던 그거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mRNA 백신 개발이 가장 큰 뉴스였기 때문에 하지만 근데 올해 과학기술자들이 그렇다고 코로나가 딱 생겼다고 백신 개발하면 몰두한 거 아니라 또 놀지 않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뭔가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실은 꼽았던 어떤 뉴스의 하나는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런 뉴스였는데 미국 최초로 GM모기 살포 실험이라는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어떤 남미 쪽에, 그러니까 미국의 남부 쪽에 한 마을에서 전염병이 그 모기로 인한 전염병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그 마을에서 집단으로 결정을 한 게 그 GM모기, 그 유전자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그 계속적으로 후손을 보기가 어렵게 만드는 새끼가 그냥 죽어버리게 만드는 스컷만이었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기를 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었는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한 거예요. 이걸 살포하자. 해가지고 실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마침 되게 재밌었던 게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이 결국 크리스퍼 유전자가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해서 인간이 이제는 유전자를 관찰하는 걸 넘어서 그거를 조작하는 데도 드디어 이제 뛰어들고 그걸 응용하는 데까지 접어들었구나라는 뉴스가 되게 저는 충격적이어서 이걸 꼽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GM 그 모기가 모기를 제네틱 모디피케이션 할 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쓴 건가요? 예, 옥시텍이라는 회사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서 저도 그 유전자 드라이브 기술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약간 모호한 게 사실 옥시텍이 이 실험을 한 것은 2019년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최초라는 그 전에 브라질 맞습니다. 브라질에서 했었습니다. 꽤 많은 실험들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수컷의 유전자를 조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수컷의 그 정자를 받아서 태어난 새끼들은 유충에서 성충이 되기 전에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거 갖고 좀 많이 했었던 거죠. 근데 이 실험의 한계가 뭐였냐면, 그 성충이 생기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막 성충이 생기는 거예요. 일부가. 그러니까 일부가 성장해버려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조치는 아니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 안에서 또 돌연변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일단 양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브라질에 살 때는 인구 한 28만 명인 도시에 GM 모기는 1,800만 마리를 놔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압도적으로 1,800만 마리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퍼져 나가서 보면 전체적인 양은 줄여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몇 년만 더 하면 되는 거죠.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필요하냐. 이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모기가 3,523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말라리아 모기는 478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대짐 모기들인 거예요. 또 짐 모기들 중에서 다 사람의 피를 빨아먹냐? 한 10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 세계 3,500종 이상의 모기 중에 한 10종 정도만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니까 이걸 좀 잘 선택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를 옮긴다, 이거는 심각한 것들이고. 근데 재밌는 게요, 모기가 혹시 파리라는 거 아세요? 아, 모기가 파리입니까? 예, 모기는 파리에 속해요. 그러니까 곤충강, 종속, 과목, 강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곤충강의 파리목의 모기 과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기를 보고 파리야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예.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쌍시리우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왜 투명한 날개를 2개 갖고 있다 해주고, 또 그 쌍시리 중에 일부분이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날아가는 모기를 잡는 것보다는 물속에 있는 모기를 잡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거 새들이 막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아, 새가 아무리 날래도 날아다니면 어떻게 잡아먹겠어요. 근데 물속에 있으면 장구벌레로 있을 때 장구벌레는 움직여야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차원적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미꾸라지 이런 걸 터가지고 붕어 애들이 많이 잡아먹게 하죠. 그래가지고 고양시에서는 꽤 옛날에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고인물에 같은 데다가 약을 막 뿌리면 되는데, 약 뿌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환경 오염된다고. 그래서 저걸 막 날았어, 미꾸라지를. 그러니까 미꾸라지 막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미꾸라지 비싸. 아, 여기에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모기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모기는 사막, 남극, 북극 빼놓고는 모든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기하고도 같이 살 생각을 좀 해야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태계에 대한 어떤 치밀한 어떤 연구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간이 유전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기술을 배웠고 익혔고,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생물 종에 대해서 그 운명을 갖다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그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최근에 비슷하게 호주인가 그 뉴질랜드의 쥐가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똑같은 제안을 그쪽 지역의 사람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그 마을에서의 그 모임에서 그게 부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임의로 없애서는 안 된다라고 쥐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과학자들이 뭔가 어쨌든 도달한 어떤 과학기술의 어떤 또 한 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근데 거기다 보통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제네틱 모디파이드 생물을 이 자연 환경에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자, 그러면 콩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는 것까지 참겠어. 이런 거 되는데 제가 막 날아 돌아다니는 거, 식물도 아니고 동물 막 날아다니는 걸 갖다가 놔주면 돼. 그리고 어디 가도 그냥 허락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기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리 생태를 사랑하는 생태학적인 생각을 한 분도 모기에 대해서만큼은 그 가치 없더라고요. 이 귀한 우리의 환경에 이런 모기를 갖다 그런 식으로 잡겠다고 안 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한쪽에서는 어떻게 모기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지역에 새들은 뭐 먹고 사냐 막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요. 누가. 그러니까 또 그 지역에 또 다른 생태학자들이 걱정하지 말라고, 새들은 모기 말고 딴 것도 먹을 거 많으니까 막 이런 식의 즉각적인 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기만큼 생태학자들에게
그 심파시를 못 갖는, 그러니까 동정심을 못 받는 생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도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아무리 징그럽고 우리한테 해를 끼치는 동물이라도 다 아끼고 생태계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모기에 대해서만큼은 별로 이렇게 애착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도 전혀 없어요. 이제 뭐 모기는 없어져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어서 예, 그래서 이 뉴스를 좀 잡았었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과학기술적인 어떤 성과로 제가 보자면 순서를 조금 넘어서 얘기를 하자면 천문학계에서는 올해 별별 일들이 많죠. 금성에서 포스핀 발견된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요. 중국이 또 우주기술 강국으로 뭐 부상을 이미 한 지 좀 오래지만 창어 5호가 달에 착륙해서 뭐 러시아 그때 말씀하셨던 러시아가 몇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퍼왔던 월석을 한 방에 그냥 2kg을 땅을 2m까지 파들여가지고 퍼내서 갖고 온 것도 인상 깊었지만 제일 재밌었던 거는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에 착륙해서 예, 거기에 흙을 갖고 돌아온 그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또 안인상 선생님 나오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소행성 탐사가 어떤 의미를 가는지 한 번만 더 다시 언급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예전부터 그러니까 뭐 여기 적어 주셨는데 나사나 뭐 네. 이사나 그러니까 미국 우주국이나 예. 그리고 유럽 우주국이나 일본 우주국 뭐 이런 데서는 예전부터 소행성과 해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어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행성이나 해성은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질 때 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화석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양계의 그 뭐 생성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 지구 생명체 근원이나 또 뭐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이론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뭐 해성의 뒤를 막 따라가서 해성의 그 물질들을 이렇게 채집해서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성이라는 그 작은 천체에 위험을 무릅쓰고 착륙을 시도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소행성에 계속 이제 목표를 두고 하야부사 1호가 가서 이제 샘플을 채취해오는 이토카와. 네네네. 이토카와 소행성에 착륙을 샘플 채취를 시도했었고, 그랬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이제 막 길도 잃고 막 네, 완전 멋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고요. 샘플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그 본체는 대기 중에서 이제 소진돼 버렸는데요. 아무튼 그 하야부사 1호의 그 경험을 살려서 2호는 탄소질 그 소행성 류구에 이제 착륙을 시도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그거를 이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사막에 그 샘플이 떨어졌고, 그걸 이제 찾아내서 이렇게 들고 오는 막 멋진 사진들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예, 뭐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다 막 이렇게 좀 암울하기도 하고, 뭐 지구 환경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갑자기 코앞에 닥친 위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천문학자들은 지구의 탄생 그런 건 있고 네, 매번 저는 이게 비판을 받는데요. 쓸데없이 무슨 쓸데없다는 네. 저희 기원을 찾는 그런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요. 왜 하야부사 1호 때도 저는 이제 기계다 보니까 하야부사 탐사선이 가서 신호가 두절되고 마치 그 뭐 아폴로 미션 때나 그 아폴로 11호처럼 문제가 생겨서 뭐 끊기고 그걸 역경을 극복하는 뭐 이런 얘기들에 집착을 하고, 야, 정말 드라마틱하다, 너무 재밌다 이랬지, 왜 간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설명을 해주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태양계 태고 쪽에는 원반형의 어떤 그런 그냥 자갈, 운석 모양의 띠가 있을 뿐이었고, 그게 충돌을 반복하다 보니까 각 행성들이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소행성과 해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얘들은 그때까지 제대로 부딪히거나 뭔가 훼손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크기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나 어떤 유기화합물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는 게 되게 일리가 있는 얘기구나. 그냥 기술 과시 목적이 아니구나. 이런 건 좀 생각했어요. 저는 그 기술 과시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하야부사 2호는 1호와 달리 불타버린 게 아니라 다시 떨어뜨리고 다음 임무를 향해 가잖아요. 저는 대단한 게 하야부사 1호가 아마 그 첫 번째 갖다 놨을 때가 그날이 남아공 올림픽 때 한국과 벨기에전 한 날이었어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아니 무슨 뭘 소행성 갔다 왔대 보다도 그 벨기에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먼 곳이에요. 그 크지도 않아. 아주 작은 곳에 그 인공위성이 갔다 어디 그 멀리 정확하게 갔다가 갖고 와요. 올 때 통신도 끊겨가지고 지 혼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과학자, 기술자를 쏘아 올렸을 때 산수 계산한 수학 계산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온 거죠. 그러니까 수학의 힘은 정말로 위대하다. 예. 그러니까 수학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통신이 안 돼도 그러니까 그 인공위성이 아니죠. 소행성 탐사선의 입장에서 보면 너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거야. 너 한번 줬어? 우리는 그대로 갔다 올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대부분 이런 거 보면 굳이 사람 없이도 뭐 인공지능 없이도 한 거잖아요. 명령만 줘도.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물리 법칙을. 그러니까 만류인력 정말 대단한 거죠. 이 모든 거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법칙이 통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하야부사도 그렇지만 그 중국의 달 탐사선 참모도 난 왜 저기서 그러니까 사이언스 10개의 그 뉴스를 꼽을 때 그중에 하나가 있어요. 과학의 다양성이 강화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흑인, 여성, 뭐 아시아계들이 그 약진하고 있다 이런 걸 한 꼭지로 묶어놨는데 그거 되게 건방진 태도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야부사라 적어도 하야부사, 창어,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인공태양, 그러니까 1억 도를 20도씩 20초, 1억 도 20초 유지한 것들은 3개 정도를 하나 묶어가지고 하나의 꼭지로 만드는 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동북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GMO 기살포실험, 인간이 유전 물질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고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에 도달했다는 그 되게 미시적인 부분이잖아요. 미시 세상에서의 그런 관찰. 거기에 또 하야부사 2호를 얘기하면 또 광활한 저 태양계에 대해서도 그 조그만 소행성 위에 착륙해서 뭘 가져올 정도로 그 외연을 넓혔다는 거가 있는가 하면 또 인간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이나 사고 부분에서의 그 되게 성장은 인공지능 쪽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서 실은 제가 중간에 좀 뽑으려고 했던 뉴스는 원래 GPT-3였어요.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그 성능을 높인 GPT 오픈 AI, 그 앨런 머스크가 투자한 오픈 AI사의 GPT-3였는데 하반기 들어서서 갑자기 그 알파고로 유명했던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를 가지고 단백질 구조 예측에 성공했다라는 기사가 뜬 순간 GPT-3는 저리 날아가고요. 근데 재밌는 건 두 가지 모두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폴드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건 또 생활모시다 보니까 단백질 그러면 그냥 운동할 때 먹는 약 뭐 이런 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단백질이 결국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가지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40-50년 동안 생물학자들이 생화학자들이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에 물리학자들과 인공지능 IT 기술자들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해결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이제 생물학도 이제 수학과 물리학의 영역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생물학만 하시던 분들이 점점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요즘 생명공학 연구소에 갑자기 물리학자들 뭐 딴 가신으로 와요. 나 박사과정 때 들어오신 분들 많아요. 석사 때까지 안 하다가 이거는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 걱정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막 딴 데 넘어가는 거예요. 전 DNA 구조를 1983년에 처음 알았어요. 대학 가서.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오른쪽 어깨 이중 나선 구조요. 막 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생화학을 전공인데 생화학을 뭘 배우는 거냐면 단백질 효소를 배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체란 것은 생명체가 세포가 하나의 공장으로 한다면 그 공장 안에 다양한 단백질 노동자들이 있는 거예요. 단백질 모든 생명 활동은 그 단백질이 해 나가는 거거든요. 단백질은
근데 그 단백질이 뭐 아미노산 서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백질 3차 구조가 있어요. 이 3차 구조만 만들어주면 이게 단백질이 아니라 플라스틱으로도 사실은 유연한 구조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단백질들이 자기네 아미노산 서열 쭉 있으면 제가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수둑 말리다 보면 그 3차원 구조를 갖게 되죠. 그 3차원 구조를 가지고서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 누구 아는 건데 우리가 아는 거는 좀 1차 구조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아미노산 서열들. 근데 그 다음에 3차 구조에서 엑스레이 찍고 막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 생명 과정만 알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 그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 사람들이 다 했어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리고 정확성도 좀 떨어져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부지런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 계산할 걸 약 100만 번을 계산해버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비교를 해. 근데 그러면서 자기 학습을 해 나가면서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2020년에 갑자기 뻑 뜬 게 아니라 이미 2018년에도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 예측 학술 대회가 있어요. 매년 열리다. 그러니까 단백질 구조를 알아야지 되니까 야, 너는 어떻게 알았어? 우린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방식이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를 각자 전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다 모였는데. 그래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98개 팀이 2018년에 참가했는데 98개 팀 참가했는데 문제는 43개였어요. 그러니까 구조를 확실히 알고 있는 43개 구조를 놔두고서 각자 풀어보자 한 거예요. 근데 1등한 팀이 43개 중에 25개를 예측했어요. 근데 2등한 팀은 3개예요. 98등은 0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제일 못한 팀은 0개, 제일 잘한 팀은 3개를 밝혔는데 1등 팀은 25개를 밝힌 거예요. 근데 1등 팀은 사람 팀이 아니라 그때 알파폴드였습니다. 이미 2018년에도 알파폴드는 사람을 훨씬 뛰어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알파폴드랑 경쟁하지 않죠. 그런데 2020년 되니까 알파폴드가 자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획기적으로. 그 속도를 훨씬 빨리 하면서 야, 그렇다면 사람들이 야, 우리 자리를 뺐냐? 그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딴 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덕분에 전 세계의 모든 생명공학 연구소의 수준이 동시에 확 성장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생명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더 많아졌어요. 저번에도 막 단백질 그 DNA 구조 엑스레이 구조 사진 찍어가지고 막 해석하고 그랬거든요. 되지도 않아요, 그거 갖고. 확실히 이제 좋은 방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간이 물리 세계에서의 어떤 외연, 그걸 저 미시 세계, 뭐 DNA라든가 그 세계부터 저 태양계나 우주까지 그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외연을 계속 넓혔다면 과학자들이 이 알파폴드나 그 인공지능으로 비롯된 그런 사건들은 실은 논리적으로 인간이 사고하는 그 사고 세계를 더 한층 더 깊숙한 곳까지 끌어냈고 그거를 응용성까지 찾아내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꼽은, 이게 여태까지 4가지 뉴스를 꼽았는데 마지막으로 꼽은 뉴스가 올해 말에 얘기하기 좀 우울한 얘기이긴, 또다시 우울한 얘기이긴 한데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대선일 올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프랑스의 파리 협약을 탈퇴가 이제 효력이 발생한 날로 우연히 이게 겹쳤는지, 그렇게 겹친 사건도 있었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좀 그랬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었던 게 태풍이 이렇게 볼링 치듯이 이렇게 휘어져 들어오질 않고 직선으로 점점 나가고 그 강풍이 좀 세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산불, 관장님 예전에 여러분 얘기해 주셨던 호주 산불, 이런 문제들,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 건데, 결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뉴스였던 거는 산호초. 해양에 있는 산호초가 백화현상을 겪고 있고, 이거는 되게 일리버서블하다는, 그러니까 다시 살릴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슬펐었어요. 근데 그거가 심지어 그 산호초가 해양 생물종의 한 25% 정도를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일본의 이시카키 섬이라든가, 그 다음에 베리어리프 호주의 그런 공간, 산호초로 유명했던 공간이 이미 되게 반파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되게 안타까웠고요. 인간 과학기술자들이 외연을 이렇게 넓히고 기술 응용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구의 환경, 기후환경은 인간이 살기에는
점점 좀 척박해져 가는 그런 게 보여서 너무 좀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총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 문제에 좀 집중적으로 투여했어야 되는데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거기 되게 어려웠죠. 우리가 뭐 일회용품도 훨씬 더 많이 쓰게 됐던 거고. 근데 그레이트 리프 베리어? 뭐 헷갈리는데. 어쨌든 대산호초. 근데 그게 원래 꿈이었어요. 다이빙의 꿈의 그 포인트였습니다. 그 작년 추석 때 갔었어요. 작년 추석 때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배 타고 한참 가잖아요. 값도 되게 비싸요. 근데 딱 가서 10분 있다 실망했어요. 아, 들어가셔가지고. 네. 예. 호주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깨끗하게 잘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바다가 산성화되고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 곳이 다 죽었어요. 근데 제일 끝에 있으면, 제일 끝에 위에서 보면 그 스노클링으로도 볼 수 있는 지역만 이쁘게 살아있고,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은 이미 다 백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관리를 잘해도 안 되는구나. 근데 그 전에는 갈라파고스 갔었거든요. 갈라파고스도 마찬가지예요. 갈라파고스나 A라는 섬에서 B섬 넘어가려면 비자 보여줘야 되고 신발바닥도 검사해요. 흙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왜 A라는 섬의 흙을 B라는 섬에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보는 앞에서 칫솔로 물을 막 닦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도 딱 들어가 보잖아요. 플라스틱 병에 딱이 막 붙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버린 거 아니에요. 전 지구를 떨어져 다니다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많이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근데 그나마 또 오늘 사이언스에서 올해 10대 과학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서 온도 변화 축을 갖다가 되게 정교하게 예측하게 돼 있었어요. 아, 옛날에 뭐 언제까지 얼마 있으면 1.5도에서 4.5도까지 사이로 오를 것 같아. 오차가 3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지금 예측이 2.6도에서 3.9도예요. 그러니까 1.3도 정도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반 정도로 더 2배 정도 정확도가 깊어졌다. 한쪽에서는 열심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측 폭이 줄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될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온실의 폭이 좀 정확하게 포인트를 제일 좀 짚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10대 과학 뉴스야로 할 수 있는데 기후 위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것도 사이언스 10대 과학 뉴스로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전에 관장님의 그 책, 그 공생멸종 진화를 읽다가 느꼈던 건데 지금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를 부르짖는 이유가 뭐 결국은 뭐 지구가 파괴되고 있어서 너무 슬프다 뭐 이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인류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예, 뭐 지구나 주변 다른 종들을 걱정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행동을 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구는 파괴 안 돼요. 지구는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예. 지구는 문제 없어요. 우리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달팽이, 지렁이, 풍뎅이 얘네들이 걱정돼서 이렇게 생태계를 보존하고 기후 위기에 벗어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호모사피스가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생태계를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과학 뉴스에 대해서 그 30개가 넘게 했던 과학 뉴스 중에 이렇게 5가지 뉴스를 좀 집어봤고요. 그 연말 다 됐는데 뭐 관장님 어떻게 내년에는 저희가 과학 뉴스 계속 할까요? 해야죠. 예. 저 재밌게 듣고 본다고 하면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도 나름 이걸 진행하면서 과학관 안에 다양한 전공자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분들도 또 참여하면서 되게 즐거우셨죠? 네, 긴장하다가도 하고 뭐. 네, 긴장하다가 뭐 전화로 저희가 네. 그 뉴스를 찍은 적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서 내년에도 좀 더 재밌는 좀 뉴스들을 잘 발굴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예, 그렇게 올해는 이렇게 5가지 뉴스를 좀 정리해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